전남대학교 철학과에서 봉직하셨고, 제주도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저기서? 제목이 성경 구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인용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 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 백비라고 하는 게요,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답니다.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 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 이 이름이 없는 4.3이라고 하는 게 4.3의 어떤 곤경을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대체 4.3 이름이 왜 없지? 그리고 그 곤경의 어떤 본질, 그리고 뿌리가 뭐지? 라고 하는 걸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태, 무력 충돌, 그 다음에 진압 과정, 민간인 희생 등등 주민들의 희생, 이런 용어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됐네, 소요 사태, 무력 충돌, 민간인 희생, 근데 4.3이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뭐지? 우리가 이름을 못 짓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에서 4.3 항쟁,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박명림 선생님은 제주 4.3 무장항쟁, 민중항쟁이라고 그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아까 그게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다라고 주변에서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정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뭔 놈의 항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폭동이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까닭이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제주 4.3에 이름이 없는 까닭은 한쪽에서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반대쪽에서 그 이름 틀렸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게 5.18 또는 4.19 3.1운동과 4.3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이름을 붙이는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냐? 그게 4.3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두 진영이 충돌한 것이 4.3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동반한 대립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대립이었습니다. 그런데 4.3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걸 애써서 은폐라고까지 말하면 좀 너무 과도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월 3일 날 오늘 강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48년 4월 3일 날 봉기를 했는데 김익렬 연대장 같은 사람이 무언가 그걸 이제 봉합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다시 개입해서 그걸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다시 더 나아가서 법에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서사로 지금 우리한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만 보아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3이 남긴 상처, 그 다음에 그 비극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너무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4.3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3은 분단의 원점입니다. 남북 분단의 모든 모순이 1948년 4월 3일 날 제주에서 봉화불과 함께 터져나온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단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민간인 학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국가 폭력의 문제가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3과 함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건 분단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요지입니다. 그러면 분단이 우리를 어떤 원치 않는 비극 속으로 떠미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 좀 생생하게 생각 좀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한 장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의 시점은 47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과 3.1 발포 사건과의 관계는 위의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잘못을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이 없다. 제주 4.3 사건을 3.1 발포 사건이 기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주 4.3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하기 위하여 허위 및 좌편향적으로 주장한 것이며, 이토록 제주 4.3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폭도들을 제주 4.3 희생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에 500명 안팎의 유격대가 11개 지서와 서청은 서북청년회 또는 서북청년단의 약자입니다. 극우 단체의 집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4.3의 초기 모습은 이후 전개된 엄청난 양민학살 극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하 생략입니다. 뭘 두고 이런 말을 서로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허영선 선생님, 제주 4.3 연구 소장님이신데요. 소장님의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인용문 아래입니다. 이날 공격한 무장대는 300명 가량, 앞에서는 500명이었는데 300명. 어차피 이건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누구도. 예. 이들의 급습으로 민간인 8명과 경찰 4명, 무장대원 2명이 희생되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예. 이까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론적인 의미에서 또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숫자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8명이네요. 경찰이 4명이네요. 경찰보다 민간인이 더 많습니다. 남로당 무장대가 공격을 했는데 왜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을까? 누구라도 궁금한 게 저는 사회과학자의 당연한 어떤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찾아보았어요.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민간인이 죽은 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잠자고 있다가 부부가, 한 사람은 육지의 경찰이었는데 부인이 제주 여자였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습격을 당해서 비무장 상태입니다. 이날 민간인 여성이 군경이나 우익단체 가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된 경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북제주군 애월면 구엄마을의 유지였던 문영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습격을 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문영백과 부인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집에 애들만 남은 거예요. 잠결에 2딸이 끌려 나왔는데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칼과 죽창과 낫으로 살해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기 구덕,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제주 사람들이 아이를 눕혀놓았던 요람 같은 거죠. 거기 2살짜리 아들이 누워 있었는데 죽창으로 찔렀는데 941생으로 코를 스치고 이 아들은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살입니다. 문영백이라고 하는 우익 인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집을 습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2딸을 죽였는데 하나가 14살이었고요. 하나가 10살입니다. 그리고 49년 1월 17일 북촌리 집단 학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제주 4.3을 얘기할 때마다 군경 토벌대의 학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학살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제주 가시거든 안 가보셨던 분들은 꼭 여기 애기 무덤에 가서 그 참배하시면 좋겠습니다.
48년 4월 3일에서 49년 1월 17일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11월 달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요. 이미 그 전에 송효찬 연대장, 그 악명 높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식으로 토벌 작전을 하는 거 아니, 해안가로부터 5km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폭도다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북촌리는 그런 마을은 아닙니다. 해안가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초토화가 되었는데,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군인 2명이 이동 중에 북촌 마을에서 무장대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군대가 닥쳐가지고요. 그 북촌리의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이 이 49년 1월 17일 북촌리 학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묘사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 검은 제주도 그 밭에 1월 17일이니까 겨울이죠. 지금은 겨울에도 제주 밭이 푸릇푸릇합니다. 온갖 게 다 자랍니다. 제주 무, 겨울 무는 무태서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상황이 지금하고는 또 좀 달랐겠죠. 검은 밭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뽑힌 무 같았다라고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의 진상 이런 걸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 4.3 사건을 4.3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남로당 등 공산 계열이 경찰의 탄압에 대한 항쟁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명분 괄호 열고 구실로 하여 제주도 내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일으킨 것이고, 그의 성격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부와 군경의 토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아울러 군경의 토벌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을 병기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제주 4.3 사건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어난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모릅니다. 저는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에 대한 토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폭도들을 토벌하는 행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민간인 학살을 눈꽃만큼이라도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북촌마을 그게 유명한 게, 거기 가보시면 그 너분숭이 기념관에 애기 무덤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애기들의 무덤, 그러니까 그 애기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 죽인 거거든요.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촌마을이 자기들 말로 민주마을, 그 당시에 산사람에게 동조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민주마을이었다. 폭도들의 거점이었다. 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 폭도들의 거점 마을에서 우리의 병사가 둘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이게 그 사람들의 반론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마을마다 집집마다 교묘하게 위장된 은신처가 있어서 우익이나 경찰이나 국군을 공격하고 숨어버리면 찾을 수 없었다. 북촌 마을은 폭도들이 자유마을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전적으로 폭도들을 지원하던 민주부락, 즉 좌파 마을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제 말은 이겁니다. 하지만 그들 말처럼 아래 북촌 마을이 전적으로 폭도들을 지원하는 좌파 마을이었다는 것이 설령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젖먹이까지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남로당 무장대가 우익 인사의 집을 습격해서 그의 두 딸을 살해한 것이 범죄라면 군경 토벌대가 북촌 마을 주민들을 남녀노소 무차별하게 살해한 것 역시 범죄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쪽 모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된다 또는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도 안 죽였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총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저는 4.3을 생각을 할 때마다 내내 끝나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그러니까 폭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이 통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대 9, 10%, 90% 또는 80%, 20% 사이에서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사이에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그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 사태에 관해서만 주목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민간인 학살이 많았던,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던 까닭이 무기를 든 사람끼리만 싸웠으면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기를 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겁하고 비열한 폭력성이었습니다. 제주 세화리 경찰지서를 남로당 무장대가 습격했을 때 1948년 12월 3일 밤 9시경인데요. 그때의 한 풍경입니다. 본서 직원 15명과 응원 경찰인 충남부대 20명 등 35명가량의 경찰이 있었으나 무장대가 물러갈 때까지 지서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날이 밝자 세화지서에 감금되어 있던 이웃 마을 사람 16명을 지서 옆 밭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했다. 며칠 후에는 세화리 출신 무장대의 가족들을 끌어내 총살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무장대가 세화리를 습격을 해서 무고한 민간인 50명이 희생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육극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지서 안에서 35명가량의 경찰이 있었는데 구경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대의 학살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애꿎은 다른 민간인을 경찰은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부에 보고할 때는 자 이제 폭도들을 사살한 이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라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입니다. 요컨대 이날 밤 무장대는 경찰 지서를 공격하지 않았고 경찰들 역시 무장대의 습격에 대해 아무런 반격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장대는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고 이 세화리가 그러니까 우익말이었던 거죠. 무장대 입장에서 볼 때 경찰도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대상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한가할 수 없는 맨손의 약자를 무기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열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무장대와 경찰은 한치의 차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한쪽은 어두울 때 학살하고 다른 한쪽은 밝을 때 학살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사이좋은 분업이라고 하겠습니다. 4.3을 서술하는 글들을 보면요, 토벌대의 입장에서 4.3을 서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전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토벌대의 진압 행위가 전체로서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고? 먼저 습격했잖아.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조차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희생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거기 폭도 마을이었어? 이 얘기입니다.
무장대 입장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뭐 막 무장대의 어떤 학살 이런 것에 대해서 두둔하지는 않죠. 근데 두둔하지 않는 건 실은 군경 토벌대의 입장에서 제주 4.3을 서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민간인 학살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만약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도 윤리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제주 4.3은 그런 의미의 전쟁과 조금 다릅니다. 이거 항쟁이라면서요. 그럼 항쟁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도 무장 항쟁인 경우에 폭력을 쓰는 것이 어디까지 용인이 되고 거기에는 어떤 윤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철학자들이 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양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항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항쟁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척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그냥 당파적인 입장에 섭니다. 그래도 제가 더 나쁘지 이쪽보다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각자가 무기를 들고 민간인을 살해 한 건 똑같은데 그것을 자기로부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이건 정당한 폭력 행사였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척도가 아구스티누스 성인부터 시작해서 프란치스코 수아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도 이 항쟁, 폭력 항쟁에 대한 윤리적인 척도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결국 이 점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세 능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융기하게 되는데요. 솟아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 능선이 동학농민전쟁의 능선입니다. 무장항쟁 1. 두 번째 능선이 3.1운동의 능선입니다. 이건 철저히 비폭력적인 저항의 항쟁의 능선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저항 또는 항쟁의 길이 전태일의 길입니다. 그건 극단의 폭력이 적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능선이 하나로 만나는 고고한 봉우리가 1980년 5월 18일 광주 5.18입니다. 그래서 5.18은 처음에 평화적인 저항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무장항쟁으로 전환되고 5월 27일 그 새벽의 순교는 전태일의 순교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능선에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떼내서 무장항쟁의 능선만 가지고 거기에만 주목해서 일단 그러면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그러면 무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IS 이슬람 스테이트에서 테러하듯이 그냥 무차별하게 쏘아도 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도 지켜야 할 어떤 냉철하고도 엄격한 윤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순사하기 전에 남긴 그 안흥칠 역사,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병 활동을 할 때요,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안 의사가. 자기들도 쫓기는 몸입니다. 이게 정규군도 아니고 의병군입니다.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가 부하들이 죽이고 가자고 합니다. 그때 안 의사가 거부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결국은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희극적이다시피 한 것이 일본군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면서 총을 안 가지고 가면 부대에 들어가서 문책을 받을 거래요. 총을 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만화적인 상황입니다. 동화적인 상황이에요. 그러자 우리의 안이사가 총을 줍니다. 일설에는 총알을 빼고, 당연히 그랬겠죠. 총알을 빼고 빈 총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부하들이 우리가 저놈들을 죽이자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안이사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적병이 이처럼 폭행을 일삼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다 함께 노여워할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저들과 같이 야만스러운 행동을 자행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일본의 4천만 인구를 모두 다 죽인 뒤에 국권을 도로 찾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며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법이요, 지금 우리는 약하고 적은 강하니 약하게 싸울 것이 아니라 충성된 행동과 의로운 거사로서만 이등 방문에 포악한 정략을 성토하여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세계 열강의 여론을 얻은 다음에야 한을 풀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이른바 약하면서도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서 악한 것을 대적한다는 그것이니 그대들은 다시 여러 말을 하지 마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원래 무장항쟁의 윤리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였을까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우리가 저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야 못 이기지. 그러나 결국은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정의가 이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됩니까? 이런 어리석음, 이런 나이브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눈부신 민중항쟁의 역사가 이 두 손님들의 대립 때문에 결국은 갈라지고, 그게 수습이 되지 않으면서 분단으로 이어지고,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남한에서 미군정과 그 다음에 박해받은 여기 민중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발 한 번쯤 북한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남쪽에서 이른바 양심적인 사람들이 좌익이었던 것처럼 북쪽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북한의 서부 기독교인들이었던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영락교에서 터를 잡았어요. 한경직 목사를 후견인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북 청년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주에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까? 나주로는 죽이고 학살하면서 일요일날 모여서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이 내면의 분열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역사는 끝났습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남북한 통틀어서 정치를 지배해왔던 게 둘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는 남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대립이고요, 남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익 기독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사파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평창 올림픽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둘 다의 시대는 끝났어요. 너무 기쁘고 다행스럽게도. 극우적인 기독교의 역사, 그 다음에 대책 없는 주사파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폭력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힘으로 서로를 이기려고 했던 걸 참회하면서 말로 합시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남과 북이 통일국가를 위해서 같이 해나갑시다. 그 과정에서 제주의 분단의 아픔도 4.3의 아픔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고,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4.3을 생각했던 그 결하고는 다른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재호 신부님의 토론을 먼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의 글은 이런 어떤 이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고 폭력과 회심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력과 이 회심의 패러다임 그리고 덧붙여서 항쟁이긴 항쟁이지만 아까 안중근 의사처럼 어떤 그리고 5.18처럼 그게 항쟁이라고 다 아우를 수 없을 만한 배반당한 항쟁이라고 또 이렇게 서술을 하셨는데 이런 두 가지 요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념적 패러다임의 극복이 양비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디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누가 그 행위를 했는가, 행위의 동기란 무엇인가, 행위 자체와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가정을 꾸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가정을 꾸리면 그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 규모와 과정, 결과 중요합니다. 그러면 궁결 토벌대가 자행했던 그 폭력과 무장대가 자행했던 그 폭력의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나는 국가 공권력이었습니다. 하나는 300에서 500명으로 전 기간, 4.3의 전 기간을 통해서도 최다 500명이었던 무장대였습니다. 그 행위 주체부터 행위의 동기, 그 이념적 뿌리,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됐느냐까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단적으로 비열하고 비겁한 폭력이다. 그러니 의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반당한 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배반당했다는 이 시점이 무장대를 포함하여 이들과 연관된 민간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항쟁에 있어서 약간의 오점인가 아니면 항쟁이라는 성격 자체 전체를 훼손시키는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요,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 내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2번의 군법회의가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군법회의였습니다. 그때 범죄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희생자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 범죄자에게 군법회의에 의해서 범죄자로 규정된 이가 희생자로 오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관건입니다. 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무장대에 있어서 주동 세력이 있고 수동적으로 따라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동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반국가적 죄인인가 아니면 이들은 항쟁인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반당한 항쟁은 어디까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민들이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라는 이 부제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제주라는 섬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수탈을 당해왔다. 탐나 부족 국가 시대에는 백제와 신라, 고려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약 100년 동안 직감적적인 원나라로부터의 지배를 받았으며 조선조에는 중제를 지은 유배인의 귀향지였다. 조선 마렵에 와서는 관의 수탈을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군사기지가 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목호의 난, 양수의 난, 범수의 난, 문행노의 난, 방철칠의 난 등 크고 작은 밀란들은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한 수탈에 견디지 못한 생존적 비명으로 발생한 것이다. 4.3에 있어서의 궁경토벌대 혹은 서북청년단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대의 이 모습은 단지 좌익폭도들의 어떤 선동이라기보다는 이런 생존적 비명의 연관성 안에서도 충분히 정서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죄인의 도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닌가. 물론 죄인, 의인의 도식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나아갈 어떤 단초는 있을 수 있지만 아우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결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박찬식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사삼에서 나타난 폭력적 대립과 충돌, 희생 이 부분들이 너무나 엄청나다, 너무나 규모가 컸고 잔혹했고 또 그것이 한쪽에서만이 아니라 또 무장대 쪽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과 희생의 무게가 우리를 아직까지도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3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과연 이 폭력성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폭력적 대립과 충돌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3 이전에 있었던 3.1절 집회를 비롯해서 많은 평화적 혹은 비폭력적 저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4.3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4.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지 4월 3일 날의 무장 봉기만을 가지고 4.3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무장대 그 폭력의 비례성, 물론 뭐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00여 명의 희생자 중에서 군경 토벌 때 의한 사망자가 약 86%, 그리고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가 약 14%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희생자는 대략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사실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중에서는 거의 다 밝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략 10,000명에서 15,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는 대부분 군경 토벌 때 의한 희생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비례성이라고 규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금 신고된 혹은 희생자로 인정된 숫자의 비례보다는 훨씬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민간인의 자행 폭력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잘 됐다고 잘한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가진 폭력과 민간이 가진 폭력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민간이 그 당시에 이제 4.3 당시에 무장대라고 하지만 무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적으로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무장 훈련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폭력적인 양상들하고 국가, 말하자면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기구로서 국가가 조직화된 폭력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가진 힘, 무장력, 조직성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엄청난 폭력을, 조직화된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법에 철저하게 따라서만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 법치주의를 벗어난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좀 아까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국가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기념관이나 이런 게 이제 전시물이 조성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때문에 무장대 쪽의 그런 폭력세나 이런 거는 은폐되면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4.3이 조명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측면은 있지만 이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그 조직화된 합법적인 폭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 국가가 민주화된 혹은 문명화된 국가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죠. 이거 폭력성을 중심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 폭력의 뿌리를 찾는 문제인데, 그런데 과연 그 폭력성이 과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대립들이 필연적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될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규명돼야 될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외세나 어떤 냉전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없이도 그 내적으로 있었던 대립 때문에 과연 그런 폭력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게 제주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면 제주 안에 내부에 그런 대립이 있었는가. 그런 심각한 폭력으로 갈 만한 대립이 있었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어떤 그 당시에 항쟁 주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폭력성 이런 것으로부터 찾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그런 엄청난 희생이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을 이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어떤 마음속의 분단으로 찾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물론 철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치와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무력이 됐느냐? 오히려 제주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유대성 때문에 50선거가 무산됐고 50선거가 무산된 정치적 충격 때문에 더 강한 진압이 시작됐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학적 혹은 역사학적 아니면 또 문화인류학적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왜 이 엄청난 폭력과 그 대규모 희생으로 갔느냐 잔혹한 희생으로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이걸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전히 그 당시에 제주 민중들이 잘못된 억압에 대해서 반대하고 맞서고 또 주권자로서의 자기 권리들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에서 통일된 나라를 원했고 이런 부분들이 정당한 거였다면 그 항쟁 주체들의 일부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도 이것은 정당한 항쟁으로 평가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글을 보고 뭔가 좀 경악하셨을 텐데 제가 좀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4.3 사건을 자꾸 1947년 3월 1일부터 그 뒤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잡으면 4.3을 이해 못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4.3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1년 전에 3.1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 가지고 이해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제주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서 4.3을 안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분단 속에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럼 같이 북한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946년 3월 1일 그때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남한에서는 건준이라고 하는 게 범좌파로 분류되는 여운형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조만식이에요. 근데 그리고 거기는 뭐 철저히 소수파입니다. 처음에는 김일성 일파가 지금 우리가 30초만에 저기 김정은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뭐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예. 그 새파란 김일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련군 등에 업고 완장차고 설치니까 조만식 같은 사람 앞에서 그때는 조만식입니다. 근데 46년 3월 1일 날 평양에서는 공산당 쪽에서 3.1운동 기념식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그쪽 북한 쪽에 범민족주의자들, 범기독교 세력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해버리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남한대로 제주에서 3.1절 기념식이 아니 그런 기념식이 정치적인 함의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 관덕정 앞이든 북한의 저 평양이든 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비과학적으로 자꾸 그걸 우발적인 뭐 순수한 뭐인데 이거 별로 그렇게 4.3의 온전한 인식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사 또는 한국의 민족주의 저항 운동사를 보시면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거 반성 안 하고 됩니까? 그냥 네가 조금 더 잘못했어. 내가 조금 더 나아.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7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사령관 우리가 같이 기념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장대가 봉기했을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쟁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무언가 불의에 저항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긴 역사 속에서 남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안중근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동학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요. 당연히 제주민중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80%, 90%가 다 100%가 다 좌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기를 들었어요. 그럼 무기를 들었으면 지켜야 될 금도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늘 역사가 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갔을까라고 하는 것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대립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가슴 아프고 더러는 어리석고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15운동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저걸 하면서 같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1901년 신축교안입니다. 여기 이제 명동성당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그 4.3을 생각하실 때 가톨릭 교인이, 천주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재수가 봉기한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서북청년단이 폐악질을 한 것처럼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 제주도민들한테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게 들고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걸 정당화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디까지 용인되고 어디까지 용인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다 엄정하게 말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도 처벌도 그리고 용서도 가능한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 과연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면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남북 사이에서 여전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와 다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물음에 대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제주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이런 행사가 여러분과 함께 마련될 때 다시 한번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